그럼 지금부터 제이노믹스 시대 기업 경영 전략 부제로 한국 기업가 정신의 실상과 과제 주제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몇 가지 쟁점이랄까 또 관심 사항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토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여러 형태로 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이 주제가 황인학 박사께서 발표하신 이 기업가 정신이라는 이 주제가 평소 좀 듣기 어려운 그런 주제이기도 하고 또 내용을 보면 좀 이해가 잘 되는 부분도 있지만 좀 조금 난해한 그런 대목도 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제에 맞게 토론은 한 3가지 분야로 좀 나누어서 진행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도대체 경제 성장 또는 경제 활력, 경제 성장과 기업가 정신의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가? 과연 그 황인학 박사 주제 발표에서 말씀하신 대로 기업가 정신이 경제 성장의 결정적인 요인인가 등등 해서 한번 전문가들 의견을 한번 듣고 그걸 바탕으로 우리나라 그 기업가 정신 한때 왕성했던 고도 성장기에 참 충천했던 한국 기업가 정신이 왜 그렇게 위축이 되었는가? 그 원인은 무엇인가?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가? 황 박사님 주제 발표에 따르면 이 제도적인 어떤 요인에 의해서 한때 왕성했던 기업가 정신이 이렇게 위축이 됐다. 그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본론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소위 말하는 그 제이노믹스와 제이노믹스 시대에 있어서 그 기업가 정신의 역할을 어떻게 제고할 수 있겠는가? 그 3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그 김수욱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다음으로 금기현 한국 청년 기업가 정신재단 금기현 사무총장입니다. 그리고 그 김승욱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님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에 있어서 기업가 정신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하는 그 점 하나 하고 그건 실정적인 분석을 통해서 많이 제시가 됐고 그 두 번째는 이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은 어떤 그 제도적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내생 변수다. 이렇게 제도가 기업가 정신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그 2가지로 아주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 앞으로 토론을 좀 확대 발전시키려면 이 2가지 주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컨센서스랄까 공감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2가지 그 주장에 대해서 우리 여기 전문가들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부터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없이 그냥 우리 김수욱 교수님부터 해주시죠. 저는 우선 이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디파인을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기업가 정신을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저는 이제 두 가지 차원으로 기업가 정신을 좀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하나 비유를 들자면은 우리 기업 경영에서 잘 쓰는 그런 용어 중에 하나가 알렉산더 딜레마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딜레마가 무슨 얘기냐면은 알렉산더 대왕은 다 아실 거고요.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 최초의 정복군주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마케도니아 제국을 건설한 알렉산더 대왕인데 알렉산더 대왕이 생전에 많은 국가들을 정복한 정복군주입니다. 그런데 항상 정복 전쟁을 나가기 전에 고민했다고 하더라고요. 뭘 고민했냐면은 또 정복 전쟁을 나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정복했던 땅들을 이제는 고르는 작업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계속 성장해 나가야 되느냐? 아니면은 이제는 유지 관리를 해야 될 것이냐? 이게 이제 기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항상 고민해야 될 그런 이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알렉산더 딜레마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기업가 정신이 저는 어느 쪽인지를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성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정복 전쟁을 펼치는 것을 기업가 정신으로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그게 아니고 성장은 이제 좀 천천히 가더라도 사회에서 요구하는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이런 덕목들을 지켜가면서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드는, 그걸 기업가 정신이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저는 어느 쪽인지가 사실 좀 궁금합니다. 근데 아마 우리 황인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업가 정신은 전자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내용을 대충 보고 이제 계속해서 성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어떤 공격적이고 진취적인 경영을 할 수 있는 이런 마인드, 이거를 기업가 정신이라고 보신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그게 맞다라고 하면은 이 기업가 정신은 경제 성장에 당연히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기업가 정신이 제대로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사실은 안팎으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도전들을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되는데,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불가항력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조금 나아질 기미가 보이긴 합니다만은 중국의 사드 문제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 입장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사실은 많지 않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내부적으로 기업가 정신과 경제 성장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어떤 제도라든가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혁신의 이슈들은 얼마든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이 전제가 돼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저는 공감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뭘 우리가 바꿔야 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주제별로 얘기를 하실 것 같으니까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규 총장. 저희 재단 이름이 기업가 정신 재단이라 해서 아마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기업가 정신이 영어로 나왔다 엔터프레너십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두산 백과사전에는 기업인들이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정신 자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외국인들이 얘기하는 엔터프레너십은 사회 뭐 이런 데에 현재 이런 문제를
본인은 이런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 혁신적인 활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국가나 사회나 개인의 이런 도움이 되는 부가치를 만들어내는 이런 뭐 다양한 활동들을 다 기업가 정신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보면 이게 경제 성장하고 제가 좀 맞춰서 말씀을 드리면 1988년도 우리나라 올림픽이 열리던 그 시절에 일본이 기업이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미국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그래서 일본 도쿄 땅을 다 팔고도 도쿄 땅을 팔아 미국 땅을 사고도 남는다고. 그래서 그때 뭐 록펠러 빌딩도 사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사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대단히 자존심이 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2000년도 돼서 애플, 뭐 구글 이런 데가 나서면서 드디어 이제 미국이 1등으로 나섰습니다. 지금은. 그다음 지금은 현재로 보면 중국이 2등이 되어 있고 일본하고 중국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나는 걸로 3등이 이제 지금 중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가총액으로 보면. 근데 그 당시에 2000년도 그러니까 1988년도 90년도 초 이럴 때에 미국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불이 조금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처럼. 근데 그 뒤로 계속 성장을 못하니까 이런 기업가 정신, 안트로포너십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카우프만 재단이라고도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데서 이 글로벌 안트로포너십 위기라고 해서 세계 기업가 정신 주관 행사도 열고 미국의 그 많은 대학교에 이런 안트로포너십 교육 과정들을 만들어서 배급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제 우리가 보는 그런 중요한 그런 기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조금 전에 오면서 보니까 페이스북에 시가총액이 5,220억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제가 보면 한 560조 되고요. 지금 오늘 삼성전자 시가총액을 보면 325조입니다. 그 보면 아마 삼성전자는 325조 시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대단히 많이 뭐 반도체도 만들어야 되고 냉장고, 세탁기, 뭐 휴대폰, 온갖을 다 만들어야 되는데 페이스북은 전 세계에 20억 명이나 되는 그런 회원들을 데리고 광고를 가지고 1년에 25조 정도 매출 올립니다. 그런데 시가총액은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도 훨씬 큰 그 시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보면 4차 산업혁명위원회 아니면 저 일자리 창출위원회 이런 걸 만드시고 대통령께서 집무실에 고용 현황판을 놓고 있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주크보 같은 사람 몇 명 만들면 여러 가지로 좀 고용 창출이나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앞서갈 수 있지 않나는 걸로 지금 그런 정책을 구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업가 정신은 이런 우리 경제 성장을 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중앙대학교의 김승호입니다. 이름이 김승호 교수님하고 비슷해요, 보니까. 발음상으로는 또 더 비슷해가지고요. 저학과 시키는 줄 알고 이렇게 보니까 아닙니다. 오늘 황인학 박사님 그 발표 너무 참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환경위원회에서 그리고 정경위원회에서 기업 관련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정말 그 발표와 그런 내용이 시간이 더 있었더라면 훨씬 더 재밌는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참 아쉬울 정도로 잘 들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그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이 기업가 정신이 경제 성장에서 뭐 중요하냐 이 정도가 아니라 핵심이냐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뭐 어느 정도 기여할 거라는 건 당연하죠. 더 이상 뭐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경제학에서 경제 성장의 요인이 뭐냐 했을 때 그때는 주로 황 박사님 발표에서도 나왔지만 자본 투입량, 노동 투입량, 기술 혁신 이런 걸 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 기업가 정신이 더 중요하냐, 특히 또 기업가 정신을 좌우하는 제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이 오늘 발표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글라스 노스가 1993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주류 경제학자들이 얘기했던 기술 혁신이라든지 자본 투입이라든지 노동 투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경제 성장의 원인이 아니라 경제 성장 그 자체다 그랬어요. 아니 기술이 발전하면 성장한 거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 때 인구 증가와 소득 증가는 경제 성장은 같이 갔습니다. 항상 경제가 성장하면 인구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인구 증가가 경제 성장입니다. 또 경제 성장은 자본이 축적됐으니까 성장하는 것 자본이 축적되죠. 그러니까 그동안 주류 경제학자들은 경제 성장의 원인으로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떤 게 더 중요하냐고 논쟁을 벌였는데 어떻게 보면 이건 동의 반복이라는 겁니다. 경제 성장이 곧 인구 증가하고 자본 축적이고 기술 혁신인데 그것이 경제 성장 원인이라 그러니까 동의 반복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저 같은 보잘것없는 학자가 그런 얘기했으면 그런 세상의 경제학자 다 틀렸고 너만 맞냐 이렇게 하고 우습게 알았겠지만 노벨상 시상식장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그런 얘기하니까 세계의 경제학자들이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그동안 다 틀린 게지요. 이렇게 해서 그 이후로 동의 반복, 더 터너지라는 단어가 굉장히 유행하게 됐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홍 박사님 말씀은 주류 경제학에서 그동안 경제 성장의 핵심 요인이라고 여겼던 여러 가지 요인들보다 기업가 정신과 또 그것을 결정하는 제도가 더 핵심적인 요소가 아니겠느냐 이런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까 발제자께서도 얘기했지만 제도의 힘이라는 책을 제가 썼는데 그 책의 부제가 뭐냐면 신제도주의 경제사 시각에서 바라보는 국가의 풍망입니다. 결국 그 책의 주제가 제도가 잘 돼야 경제가 성장한다라는 책인데 그러니까 결국 그 책의 저자이니까 저는 당연히 홍 목사님 그 주장에 동의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경제 성장이 뭐냐 그러면 GDP가 증가하는 겁니다. GDP라는 것은 국내 총 생산 아닙니까? 그 생산의 주체는 기업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압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잘 돼야 경제가 성장한다. 뭐 삼척동자도 다 알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우리가 전쟁과 기업을 많이 비교합니다. 특히 포겔 같은 교수도 1990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죠. 포겔이 그랬습니다. 19세기는 보이는 전쟁 시대, 국가 간의 전쟁 시대였지만 21세기는 보이지 않는 전쟁, 즉 경제 전쟁 시대인데 이 주력 군대는 기업이다 그랬습니다. 결국 기업가와 전쟁을 이끄는 장수와는 뭐 거의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어느 전쟁도 전쟁에 투입된 군사력의 숫자가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명랑, 우리 얼마 전에 이순신 장군 영화 명랑을 봤지만 만약에 주류 경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투입 요소량에 의해서 생산량이 결정되고 기업의 성패가 결정된다면 이순신 장군이 지는 게 맞죠. 그런데 명장일수록 열악한 군사력을 가지고 승리를 이끌어내는 것이 명장일수록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은 전쟁에 비유했을 때 한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정도로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 기업가 정신이다. 이런 면에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도가 기업가 정신을 결정한 내생전수냐 이게 두 번째 말씀이셨는데 그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산주의 사회를 보십시오. 공산주의 사회에서 기업가 정신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또 동일하게 결과를 나눠봤는데 거기 어떻게 기업가 정신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독일이나 미국이 19세기 말에 영국을 추월해서 제2차 산업혁명을 성공시키면서 오늘날 우리가 소위 문명의 2기라고 하는 전기라든지 자동차라든지 거의 대부분 독일과 미국 사람들이 발명을 했는데 어떻게 후발주자인 미국과 독일이 선발주자인 영국을 따라잡아서 승리했느냐 했을 때 바로 이 기업가 정신과 관련된 특허제도 때문에 그렇다. 교육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를 많이 경제사학자들이 합니다. 사실 특허제도라는 것이 있으니까 발명가들이 기를 쓰고 발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세의 길드 체제 하에서는 길드 구성원들은 발명을 하면 그 결과를 공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발명에 자기 에너지를 쏟겠습니까? 그게 바로 중세가 낙후된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신멜터스주의자들은 오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은 것이죠. 기업가 정신이 충실하게 발휘되려면 그에 따른 그걸 위해서 필요한 특허제도라든지 자기의 노력의 결과가 자기에게 돌아가게 한다든지 이런 것이 보장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다는 의미에서 저는 기업가 정신이
제도에 의해서 내성적으로 결정된다고 하는 두 번째 주장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